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인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세가 많이 오른 서울 주요 지역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공시가격 내년 현실화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지만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 딱 한 달이 돼갑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동향도 나왔는데 일단 집값 상승률은 현저하게 좀 둔화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11호 대책 직전에 주간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0.54%까지 치솟았던 상승률이 지금 그 다음 주에 0.23% 그리고 다시 0.19% 그리고 이번 주에 0.17%까지 네. 상승폭이 좀 줄어들어 있어서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종전보다는 대책 이전보다는 가격 측면에서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 지금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는데 뭐 지역별로는 좀 편차가 좀 많이 그래도 있죠. 네. 지금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가 그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던 강남 서초와 용산과 같은 송파까지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그러니까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낮은 편이고요. 반대로 상승폭이 서울 내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적었던 노원이나 도봉, 강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크게 그 가격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반대로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이제 이번에 비규제 지역이었던 그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그 기타 지역들, 구리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도 반면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선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네,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고요. 자, 이런 흐름이 이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번 11호 대책의 가장 핵심이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 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금 묶었다는 거. 이게 거래 실수요자들이 많은 불평이 있을 텐데 이번 11호 대책에 일단 가격 상승률을 둔화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전문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이 대책에? 기본적으로는 그 대책을 발표했을 때 이제 그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거의 대책 유사한 형태의 강력한 규제 대책들을 보면 그 정책적인 효과가 길게 지속된 적은 없었습니다. 가령 2017년 파리 대책 굉장히 강력한 규제였었고요. 이때에도 그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었던 거래가 약 5개월 정도 진행이 됐었고 그 뒤에 있었던 9.13 대책, 그 다음 연도에 12.12 대책 다 통상 5개월에서 4개월. 네. 그리고 2020년도에 7.10 대책 같은 경우에도 약 3개월 정도밖에는 규제의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었거든요. 예. 올해 들어서 발표됐었던 6월에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대출. 실제로 거래가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거래가 감소했던 것이 2개월 지속되고 나서 다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책이 나온 것이었거든요. 결국에는 기간이 좀 길게 유지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폭이 줄어드는 이 시기에 어떤 노력 등을 통해서 혹은 어떤 비전을 통해서 집값을 진짜 안정시킬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연 또 다른 정부가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저희도 조금 후반부에 좀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이런 시장 상황이 좀 안 잡힐 것 같으니까 뭔가 이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화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거죠. 공시가격 현실화율, 시세 반영률입니다. 이걸 높이지 않을까 예상도 했는데 일단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왜 이게 조금 좀 부담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여러 가지 거래 요소가 있긴 했겠지만 우선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시세 상승폭이 너무 컸습니다. 시세.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렇게 시세가 크게 상승하는 시점에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높이게 되면 두 개가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되겠죠. 예. 그래서 보유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1년 만에 확 뛰어오르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을 종전에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강화되던 시기에 집값 상승기였던 2017년 그리고 18년부터 21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시세도 상승하고 거기에 세율도 강화가 되면서 보유세가 단기간에 크게 뜨는 문제가 생겼었고요. 이때 아시겠지만 전방위적으로 그 조세 저항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돼서 그러면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가 그러면 똑같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시가가 올랐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데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뭐 단지별로 좀 차이가 있을 네. 텐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목표치를 동결하기로 한 이상 결국 시세가 올라간 정도에 따라서 보유세도 그 비율만큼 오르게 될 텐데요. 예. 가령 예를 들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었던 강남이나 서초, 송파, 용산과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단지별로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통상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할 때 보유세가 작년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게 최대 150%입니다. 150%.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 계산을 해보니까 예. 최대 많이 나오는 곳들은 법정 상한선이 150%에 근접해서 나오게 되고요. 이 해당 지역들은요. 그러니까 50%까지 올릴 수 있는데 네. 그런 거죠? 네. 50%까지 더 나오는 곳도 있다 이거예요? 50%까지 계산상 더 나오게 돼서 실제 부과되는 거는 50%. 그거보다 50%까지만. 그래요? 물론 이제 이거는 법정의 계산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국민들이 납부하시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한 40%에서 45% 정도 근접하게 됩니다. 적은 수치는 아니고요. 어느 지역이 그렇게 많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강남, 서초, 용산, 송파까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고 그다음에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그 한강벨트라고 하는 지역들도 실제 시세 상승폭이 다른 지역보다 컸기 때문에 예. 이 지역들도 거의 한 35에서 한 45까지 전년도에 비해서는 보유세가 늘어나고요. 네. 다만 이제 같은 서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세 상승폭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의하면 적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네. 많게는 한 15% 정도 내외로 서울의 다른 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정도 주요 지역에 지금 상승 금액이 나와 있는데 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은퇴하신 분 한 주택만 갖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는 저 정도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물론 올랐다고 하지만 집을 판 것도 아닌데 보니까 반포 자이라든지 레미안 퍼스티지 몇백만 원씩 더 오르는 거네요. 네, 500 정도 이상씩 오르는 곳들도 좀 있고요. 다만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다소 이제 감정적인 그 대응이 생길 수 있을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시세 상승은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 이 해당 지역, 강남, 서초 지역들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오른 단지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올랐을 때 500만 원에서 이 정도 금액이 더 1주택자 기준으로 오르는 것이 과연 많이 오른 거냐라고 하면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소유자들 중에서는 실제로 이제 은퇴자를 포함한 다수의 고령자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오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을 수밖에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집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집값이 올랐으니까 보유세도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소유자 당사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보유세를 내지 못하니까 당장 그럼 이사를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곳으로 좀 연결될 소지가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거주 이전에 대한 자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보유세가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 저 정도 오르는 경우에 대해서 집을 실제 세금을 내야 한 분들의 느끼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아파트 경우에 지금 내년에 69%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집값을 반영률이 69%는 높지 않다. 고가 주택의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점차 시세에 근접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정책이 나오게 된 취지를 생각해 보면 명확해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과거 한 2016년, 17년 이쯤이었습니다. 논의가 시작됐던 게 그 당시에도 시세는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건 비교적 완만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 시간이 뒤로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괴리가 더 커지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반영을 할 수는 없으니 단계적으로 좀 높여가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었었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좀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것이 그 현실화율을 목표치를 높이는 과정들이 시세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 그 다음에 세율도 좀 인상하는 시기랑 다 맞물리게 되면서 너무 속도가 빨라졌던 게 문제였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거론됐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시세가 비싼 집일수록 시세가 더 빨리 오르는 현상들이 근래에 계속 있었었고요. 근데 공시가격은 그걸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더 비싼 집이 상대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더 낮은 문제가 생겨서 이걸 좀 조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번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 유지하기로 하면서 발표한 게 있네요.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시가 상승률의 1.5%를 더 올릴 수 있게 하겠다.
1.5% 추가 인상. 이건 무슨 뜻이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세 대비해서 공시가격이 몇 퍼센트의 비주율을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집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싼 집은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조금 낮게 책정 결과적으로 됐던 상황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같은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이냐 즉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냐 아니면 연립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이냐 아니면 개별 단독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격과 유형에 따라서 이 현실화율이 좀 다 달랐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이 괴리가 상대적으로 더 큰 시세는 비싼데 공시가격은 결과적으로 좀 많이 낮아져 있었던 것들은 조금 더 이걸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더 공시가격을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들 좀 궁금해할 텐데 만약에 내년부터 1.5%로 더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 현실을 유지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1.5%더 올라갈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곳이 주로 고가주택과 그다음에 고가의 단독주택, 단독주택들. 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도 더 좀 낮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속도를 좀 더 내겠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게 내년에 바로 적용될 수도 있는. 내년 이후부터 계속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과연 1.5% 추가 적용되는 지역을 조금 정밀하게 이제 검토해서 정할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정부가 부동산에는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는 큰 원칙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나 정부에서는 이제 세금도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실련에서 그런 주장을 했네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제도를 폐지하라.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을 축소하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를 각각 살펴보면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실화율,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한 현실화율을 이제 점진적으로 좀 높여가기는 하는데 지금 올해 한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동결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이 현실화율을 조금씩 높여서 공시가격이 시세와 거의 근접한 상황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적용되는 게 이제 공정시장가격 비율, 과표를 계산할 때 쓰는 비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비율이 종전에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시기에 따라서 뭐 이 민간단체에서 공익단체에서 보기에는 좀 자의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해당 과표를 정할 때 이 비율만큼 가령 예를 들면 이 비율이 60이면 60만 과세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다 과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공시가 현실화율에다가 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곱해서 과표를 정하는군요. 네, 결국 또 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집값 전체에 대해서 다 그거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니냐라는 얘기는 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한꺼번에 부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뭐 맞지 않으니까 폐지하자. 라고 하면 그대로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에 60% 혹은 많을 때에도 80%까지 적용됐던 것이 100%로 한꺼번에 뛰게 되면 그야말로 문턱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럼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시세에 근접해서 굉장히 좀 긴 기간 동안 맞춰 나간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런 그 비율에 대한 폐지를 논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예, 다주택 세금 감면 네. 축소, 임대사업자 결국은 예. 이제 다주택자가 될 다주택자들. 텐데요. 예.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이 이미 축소가 됐습니다. 이미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아파트는 더 이상 그 혜택을 못 받게 개정이 됐었고요 오래전에. 예. 그 외에도 이제 여전히 혜택들은 남아 있기는 한데 종부세가 면제된다든지 재산세가 감면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인 것이 예.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등록 임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주택 임대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의 공급에 대해 인센티브, 그러니까는 동기부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을 계속적으로 구매를 해야만 공급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임차 시장의 일정 부분으로 공급되는 물량도 생기게 될 거기 임차의 수요를 때문에 맞추려면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누군가 집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렇죠. 누군가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것이 뭐 배가 아프다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이익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또 반대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없앤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그 자금들이 똘똘한 한 채로 더 똘똘한 채로 쏠리겠죠. 또 쏠린다. 그러면 그건 또 그대로 둘 거냐? 이런 문제들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네, 경실련의 주장이 현실화되기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 11호 대책까지 나왔어요. 정부가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길어야 4, 5개월이라면 또 걱정을 할 텐데 혹시 정부가 앞으로 내놓는다면 집값 안정을 위해서 뭐 공급 대책이 나올 거라 그러는데 뭐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공급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추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미 그 9월에 발표했었던 공급 대책에 대해서 그 경과에 대한 것들을 뭐 이제 세부적으로 보정해야 되는 수치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체계적으로 정확한 수치로 이제 공급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혹시라도 그 외에 신규 택지에 가까운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공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12월에 연말까지 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른바 이제 규제 지역을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들이 있을 수는 있을 규제 지역을 텐데요. 확대하는 거. 네, 왜냐하면 종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었고요. 지금도 이제 동탄과 같은 지역들은 빠져 있는데 예. 이게 빠져 있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이유는 있었겠습니다만 이쪽 지역으로 좀 거래가 몰리고 있다라는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뭐 추후에 그걸 다시 또 확대하려고 하려는 움직임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기대사항으로 보자면 뭐 지금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조를 보이고 있고 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뭐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주식시장을 것처럼 활성화시켜서? 활성화를 시켜서 국부가 쏠려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 부분의 자금을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또 이른바 부동산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그리고 공시가 현실화 유지 관련 정책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